네,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6월 30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의 주요 시사들 쭉 한번 일별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 시사별로 좀 세세하게 다루는 거는 따로 나누어서 강론편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총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5% 인상안인데요. 이게 업종별 차별화, 그 안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무시되고 획일화된 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이 업종에 따라서는 어, 영세 자영업자들 또 중소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직군들은 적지 않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9,620원, 지금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죠. 9,62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9,620원을 급여로 월급여로 환산하게 되면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곱하기 209를 해야 되니까 209시간을 해야 되니까요. 201만 원, 200만 원 넘어갑니다. 이게 업종에 따라서는 적잖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지금 뭐 인상률로 보게 되면 5% 인상률인데요. 8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가결되다. 뭐 법정 시한을 지켰다 이야기하는데 이 속 사정을 보면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 민노총은 퇴장했고요. 의결 과정에서 경영계도 표결에 기권을 했습니다. 경영계하고 민노총이 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원하고 한국노총, 한국노총이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어요. 네. 이 애초에 노동계에서 요구한 게 1,080원이죠. 1,080원. 1만 원 넘는 거를 요구를 했고 경영계에서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9,33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보다가 1.86% 인상된 안이었는데 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게 중간 절충안이었죠. 계속해서 그게 결정이 되지 않자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게 9,620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업종별 차별화를 진즉에 검토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노동계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지금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적인 제도적 취지대로 이렇게 위원회가 꾸려진다기보다는 구색 가축이니까요. 좀 따갑게 이야기하면 책임 회피형 구색 가축이니까요.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면 이런저런 반발이 나오니까 골치 아프니까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죠. 예. 지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 제도가 좀 오남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결국 위원회 가봐야 표결이고요. 저 임금 급여 관련은 최저임금 이사람 안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그런 어떤 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제를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최저임금이 돼야지 적정임금으로 자꾸 이게 취달아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본소득 비슷하게 적정임금으로 자꾸 취달아가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어야 한다. 그야말로. 그 외에는 지금 보게 되면 임금 협상, 노사 협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기업체별로 임단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헌재가 우리나라는 지금 낙태죄, 미국에서 그 시글시글 하던 낙태죄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형법상의 낙태죄가 그죠? 아시고 계시죠? 근데 이게 후속 입법은 지금 조치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낙태권을 폐지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가겠죠.
그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형제도요. 형법상으로 보게 되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정치 폐지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홍역을 앓고 있는 중에 하나죠. 지금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뭐 3개 나라밖에 사형이 없다. 뭐 이런 어, 이야기들이 좀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인권의 진환이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을 위시해서 그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헌법재판소의 계류 중에 또다시 계류 중이에요. 이 헌법재판소 관계 몇 번입니다, 지금. 이게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정치론 관련 사형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해요.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다. 저도 사형 정치론자입니다. 사형 제도 폐지를 해본 결과 애초에는 조금 사형 폐지론 쪽으로 생각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 정치 폐지 이야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 지금 현재 그 사형 집행을 유보한 상태로 쭉 시간이 지나면서 경과를 보니까 이 사형제도는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있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폐지론자들의 지지를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흉악범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이 사형제도가 갖는 소위 일반 예방 효과,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비적 범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범죄 예방 효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난 시절 쭉 이렇게 이런 논의가 나온 뒤에 사형 집행을 지금 유보한 상태에서 쭉 경과를 지켜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사건별로 쭉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본 바로는 이 사형제도가 갖는 범죄 예방 효과가 오히려 더 실익이 이건 뭐 이걸 법익이라고 하는데요. 보호 법익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이익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폐해보다가. 저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폐지론 쪽에서 지금은 정치론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형벌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개략적인 전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오늘의 그냥 개략적인 흐름을 보는 거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개별 주제별로 좀 강론으로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형벌 자체가 갖는 목적이 크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소위 인과응보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예방 목적이 있어요. 범죄자는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의 다수 일반이 봤을 때에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그 행위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하는 면이 있죠. 그걸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특별 예방 효과입니다. 그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행위 당사자,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상황이라든지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거기에 맞게끔 이제 어떤 면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걸 특별 범죄 예방 효과라고 그래요. 예. 응보 비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죄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예를 들면 뭐 사기를 막 수백억 사기를 쳤는데 벌금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면 너도 나도 아이씨 한탕 하고 말지 이런 유혹이 들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범죄 예방 효과 측면에서는 꽝이죠. 전무하다시피 되죠. 이스라만한 법이 되니까요. 그 이스라만한 법은 법이 아니니까 질서 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그런 의미에서 응보형의 목적이 일단 1차적으로 달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범죄자 자신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렀어. 뭐
처벌받아 보니까 별거 아니야. 또 동일 또는 유사 범죄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 또 유혹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쉽게 그 유혹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특별 예방 효과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형제도가 존치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꽤 오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19대 국회 때죠. 19대 국회 때 사형 폐지 법안,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이게 이제 제출이 된 거죠. 제출된 거죠. 제출된 거고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이 뭐 응보라는 그런 어떤 법 감정을 넘어서서 인권이 진화하는 추세 아니냐 뭐 이렇게 조국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이 인권 이야기하는 게 좀 그래요, 여러분. 이제 뭐 워낙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죠? 네. 근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형제도가 특히 그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뭐 등등요, 또 이적죄, 간첩죄 뭐 이런 쪽에 보게 되면 예, 특수 국가적 법익을 위한 그런 어떤 제목을 보게 되면 조금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게 사형제도가 악용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게 한국적 특성입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사형제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국제사회 추세가 사형제 폐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OECD 34개국 중에 사형제 존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게요, 여러분? 세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이제 세 나라밖에 없다. 34개국 중에 이것만 자꾸 부각하는데요. 지금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요.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 왜 사형제도를 두겠습니까? 그만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은 지금 현재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있어요. 집행을 안 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OECD인가 뭔가 그 눈치 보느라고요. 국가 형벌 체계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일단은 저도 처음에는 폐지에 찬동하는 입장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 세월을 쭉 지켜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9대 국회 때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할 그 시기만 하더라도 제가 사형제도를 없애자는 쪽에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관찰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그 전에 또 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흉악범들이 저러 있었죠. 뭐 특정인을 언급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뭐 몇몇 유씨, 조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명 그 살해하는 사건들 있었죠. 그랬는데 계속 지켜본 바로는 이게 범죄 예방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흉악 범죄자들이 오히려 그렇죠. 사회 부적응하고 이런 경우는 깜빵이 오히려 더 편하니까. 요새 여러분 그 교도소 가보셨나요? 이런 또 중범죄자들은 일반 자범들하고 섞지 않고 정치범과는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접을 받는다고요. 거기 가면. 예. 자범들이야 뭐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중범죄자일수록 대접받는 분위기가 돼 있으니까 뭐 밖에 나와서 어떤 의미에서 요새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는 시절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또 신선 노름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형벌체계가 그렇습니다. 교도행정. 이게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판사판 이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막장 인생은 깜빵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먹고 살기 어려워서 뭐 자잘한 범죄는 그냥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바깥 구경 좀 하다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 이제 국제사회 추세,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OECD 중에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우리나라예요. 뭐 세 나라밖에 없다 이러니까 참뭐 OECD 중에서도 별 비중 없는 나라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유엔 이야기를 해요. 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이후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자꾸 유엔이 권고한다. 뭐 유엔이 뭐라고요?
그 유엔에 보게 되면 민간 기구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네. 이쪽 저쪽 다 할 일 없는 문편 비슷한 그 민간 기구들 많아요. 유엔이라는 이름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행세하는데 유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실효성이 뭐가 있나요? 네, 일단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 속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에, 처음 문제된 게 이게 제 기억으로 한 2010년경쯤으로 기억을 해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데이터상으로 문제된 게 2009년이라 그러네요. 2009년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그 건국 이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형 집행 현황에서 920명이 사형이 됐다라는 이야기. 그중에 상당수는 군사법원 사형 선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 920명 사형 집행자 숫자 안에는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집행된 거는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형제도가 정권 차원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이승만 정부 때요. 이승만 정권 때 월 평균 2.6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그래요. 335명이라고 합니다. 건국 이후 920명 중에서. 이게 이제 그 당시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사형 집행된 게 소위 저거죠. 6.25 부역자, 주로 좌익 계열의 인사들, 변론 기회조차 없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악용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사형제는 지속적으로 이 사형을 폐지하자는 게 법안으로 발의됐어요. 이게 15대 국회부터 우리 국회에서는 계속 발의됐고 10국회 때에 일단은 또 재발의가 됐죠. 지금 헌재에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고 다음 달에 일단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네, 이게 15대부터 해가지고 18대까지 계속해서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전부 다 폐기 종료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제대로 논의나 의결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만 놓고 보게 되면 1996년도 꽤 오래됐죠. 제 기억으로도 이게 10년이 넘습니다. 예, 1996년도에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합헌 결정이 났고요. 그때도. 그다음에 2010년도에 또 헌재에 갔는데 또 합헌 결정이 났어요. 예. 그 당시 이제 헌재의 다수 의견을 보게 되면 사형제를 유지해서 도모할 수 있는 범죄 예방, 국민 생명 보호, 정의 실현 등의 공익이 극악한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더 크다는 거죠. 이게 법익 형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아,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반면에 이제 일부 소수 의견은 이렇게 나왔죠. 사형 대상 범죄를 줄이고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한정해야 한다라는 일부 보충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 헌재가 2010년, 1996년 두 차례에서는 다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또 다시 2022년 7월에 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낙태죄도 몇 번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시끌시끌하죠. 지금 상원을 거의 공화당이 쥐고 있으니까 낙태권 보장 법안. 예, 이게 이제 낙태권 이전에 보장이었는데 지금 낙태권 폐지 법안이 가결돼 버렸죠. 예, 미국이 완전히 두 쪽이 나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지금 민주당 미국 펠로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펠로시 하원이죠. 예, 미국의 민주당이 다시 이제 그 낙태권이죠. 낙태권 보장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상원 자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이 낙태권 문제를 두고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후속 법안에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참 이거 인권 이야기하기 참 민망스러운데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직전이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인권하고 민주주의예요. 인권 민주주의인데 이 바이든 행정부에 지금 낙태권이 폐지되어 버렸어요. 여성이 낙태할 권리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낙태할 권리를 인정하자는 주의잖아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낙태 형법상에 있는 낙태죄 조항이 일부만 허용이 됐죠. 이전에는 모자보건법 등등 해서 뭐 강간을 당했거나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뭐 임신이 아주 제한적인 것만 했는데 이제는 이게 지금 다 없어져 버리는 네. 헌법 불합치가 돼버리는 그거 이외 그 이전에는 일부 외에는 전부 다 낙태죄로 처벌을 했는데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제 바이든 정부요. 국내 지금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인권 민주주의 그 인권인데 대표적으로 낙태권이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낙태권이 폐지됐다는 것은 낙태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낙태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낙태할 권리를 인정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인권의 신장으로 그렇게 잡아왔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인권 그런 문제가 국내적으로 있고요. 외교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라마다 인권 기준이 달라요. 그걸 뭐 일설에서는 흔들리는 인권 원칙, 뭐 그냥 고무줄이다, 고무줄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인권이 기준이 없습니다. 정권 입맛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수틀리면 인권들이 되고 미국하고 사이 좋으면 인권이 문제 있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런 이야기는 언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줄이죠. 고무줄 짰대 미국의 인권이. 자, 이런 추세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지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이야기하는 사람들요. 글쎄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면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면면들을 보게 되면 그냥 자기 명리욕이 많아요. 네? 내가 이런 소리, 근사한 소리 하는 사람이야라고 자꾸 이렇게 알리고 싶은 소위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비슷한 경영 기법으로 하게 되면 마케팅 기법으로 하게 되면 자기 존재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혀 그 사람의 행실이라든지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실제 하고 있는 행실은 전혀 아닌데 말만 그렇게 자꾸 하면서 언론에 노출이 돼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학자들 중에도 있고요. 조모 씨도 그렇죠.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 그 세력들, 네, 권 세력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 우리 사회 불량 세력들 한번 보십시오. 말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게 가오잡고 살고 명리욕에 자기 존재감을 그런 식으로 빗나간 지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하는 소행인 경우들이 꽤 많다고 우리 사회에서요. 지금 사형제도 네,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형사법도 배우고 형사정책학도 배우고 뭐 등등 했습니다. 법철학도 배우고 했습니다만 그래 뭐좀 어떤 의미에서 좀 물렀다고 봐야 되나요? 현실을 좀 더 깊이 통찰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 사람의 이런 부분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동의를 했어요. 근데 쭉 실제가 어떤지를 지켜보니까 이게 있는 게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현재적 한국인의 대다수의 법 감정이 오히려 더 맞다. 저런 놈을 나라에서 계속 세금 축내가면서 그 보호해가면서 반미게 줘가면서 천수를 누리게 어떤 의미에서 그 뭐 치료 제대로 안 하고 해봐야 난리 납니다, 여러분. 교도 행정이 어떻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기적으로 운동 시켜줘야 돼, 반미기 줘야 돼, 삼시세끼 이부자리 챙겨줘야 돼. 왜 이래야 되냐는 거죠. 흉악범들. 속된 말로 바깥 못하는 인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응보형 법감정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범죄 예방 효과 측면에서도 이게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이거 문매 맞게 딱 좋잖아요. 사형제도 이거 단순히 응보적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게 굉장히 용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신에 투철한 거죠.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모습도 검사 한동훈 그다음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단 조금 유감인 거는 여기서 언급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검찰 인사는 조금 의아해요. 예. 이 검찰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검찰 행정, 법무 행정의 정상화 측면에서도 검찰총장이 없는데 계속 인사를 하는 건 조금 못마땅해.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소신 있는 행보로 보여지고 저도 이 지금 사형제도는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자, 뭐 세부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따로 제가 앞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론편에 살피겠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바로 내일부터 8기 민선 지자체 소위 지방정부가 출범합니다. 근데 이 지자체가 그야말로 지방자치잖아요. 자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주민자치도 또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저게 참 웃깁니다. 주민자치를 하려면 말이죠. 당사자 자치가 돼야 돼요. 당사자 자치는 뭘까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말종들이 자치한다고 설치면 안 된다고요. 그다음 뭘까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이어야 돼요. 아무 생산적이 없어. 돈 달라, 돈 달라. 정부 예산 달라라고 하는 거. 자꾸 돈 빼오고 요구하는 거, 치대는 거. 그 자치가 아니잖아요. 뭐 다른 이야기 더 갈 거 없이 일단 두 개. 인간이 안 돼 먹는데 자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뭔 자치하겠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어요. 자꾸 국가 예산 돌라 그래. 지방 정부한테 자꾸 치대. 돈 돌라 그래. 그게 무슨 자치인가요? 그래요. 지방자치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지금 민선 8기까지 왔는데 지방자치 한번 보십시오. 매번 중앙정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산력. 자기 생산력 없는 자치는 허탕입니다, 여러분. 그죠? 각 지방정부 지금 243개라 그래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 지방정부가 들어서는데 이제 8기 새로 6일 지선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이제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데 자립갱생이 안 돼. 지방정부. 전부 중앙정부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 선거할 때마다 전부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표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돈 끌어올 수 있냐 없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썩어 빠진 이 정치권, 민주당이든 뭐 국힘당이든 간에 여기에 눈치를 보고 거기 공천 받은 놈을 자꾸 찌는 거예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답게 자기 자력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지금 나라 꼴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죠. 그죠? 국정 운영의 제일 우선 과제는 경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시원찮으면 민심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이에요. 소위 국방, 안보 그런 거예요. 그걸 받쳐주는 게 외교 이런 거죠. 지방정부 자력경쟁. 그 요점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입니다. 반듯한 기업입니다. 지자체가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물론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그런 걸 할 수 없게끔 자꾸 간섭하는 이 법률 제도적인 문제 있어요. 이것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지방정부들이 좀 나서야죠. 지자체 협의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매번 그냥 사교 클럽처럼 움직이는 지자체 협의회. 뭔 의미가 있나요? 실질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죠. 예, 지방정부 일단 홀로서 역량을 키워야 된다. 예, 예. 자력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그거에 가장 최우선 지방정부 운영에 역점을 둬야 된다. 자꾸 뭐 축제 만들고 이런 거 전시행정 그만하고 여기저기 예산 찢어발기고 산하기관들 만들어가지고 자기 조직 관리하고 다음 선거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예. 권력 게임에 몰두하지 않아. 정말 국민과 지역 주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안목과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예. 내일부터 일단 지방정부 출범합니다. 자, 또 내일부터 9월부터죠 이제
9월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 건보 재정 부실 이거 이제 해결하겠다고 재정 부실 들여다보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당근 채찍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보험료가 낮아진 것 같아요. 지역 가입자들 보험료 낮아지죠. 예? 지역 가입자 65%가 36,000원 보험료가 준다는 거예요. 큰 돈입니다. 그렇죠? 36,000원 큰 돈이에요. 근데 이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사람이 꽤 많죠, 여러분. 예. 이 건보료 아낀다고 가족 중에 누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다 이렇게 지역 가입자인데 사실상 그 피부양자로 등록해 놓고 있잖아요. 이제 자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죠. 연소득 2천만 원 넘어가면 피부양자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지역가입자로 다 돌리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지금 낮춰주는 거죠. 직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오히려 더 높아져요. 예. 그중에서 특히 월급 이외에 다른 수익이 많은 직장가입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처럼 강연 수입이라든지 뭐 출판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보험료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냥 지역가입자 그게 이제 얼르고 속된 말로 얼르고 연미기는 거죠. 네. 직장에 피부 양자로 올려있던 사람 지역으로 내쫓으면서 보험료를 내려주면서 그 불만을 무마시키는 거죠. 예. 이게 27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건보 재정 뭐 임플란트고 MRI고 전부 다 지금 건보하겠다 하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빚어진 건보 재정이 거들난 거. 지금 탈원전 때문에 한전 거들났잖아요. 건강보험공단도 문재인 때문에 지금 거들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렇게 돌린다고 해서.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연금 개혁, 어제 제가 잠깐 다룬 기금 투명성, 효율성 제고 그런 의미에서 막 다 아우르면 연기금 개혁이 시급한 거죠. 특히 연금, 사회보장성 연금 개혁은 시급한 국정과제입니다. 네, 간혹 그런 유혹들이 있으시죠. 저도 지금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만 국민연금 타고 있어요. 올 한 100만 원 돈. 근데 뭐 조금 더 연장하면 더 많이 받는다고 막 고득이었죠. 근데 거기에 허점이 있었죠. 건보료 폭탄. 네. 뭐 조금 더 하면 100만 원 받을 걸 150만 원 받는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내 탈 때 그냥 낼 때 내고 탈 때 타지 그런 거 공짜 안 바란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거 솔깃해 해가지고 그 연장한 사람들 지금 건보료 완전 폭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뭐 그건 뭐 다른 또 이야기입니다. 자, 그 건보 이야기 나옵니다. 이 자립경쟁 오늘은 경제 관련 좀 보겠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임대차 3법의 갱신 요구권 하고 전월세 상한제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앨지 법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임대차 3법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어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 관련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게 전월세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주택 시장을 경직되게 만들면 있어요. 임대차 3법은 이게 합법이라고 할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집값 잡는다고 또 그다음에 전월세 문제 해결한다고 지금 이렇게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 법 보시면 이게 정말 법을 아는 놈인지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집행하라는 건지 지금 보면 세법도 그렇고요. 정말 누더기입니다. 이 국회의원들 자질 문제가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법사위에 있다는 놈들도 그래요, 여러분. 현직에서 판사했다는 놈들, 무슨 로스쿨 나와가 변호사라는 놈들도 법을 그따위로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따위로 만드는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이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부 부하도 걸리는 거죠. 근데 사법부 꼴이 또 정치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막 재판할 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변호사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세무사 좋은 일 시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선에서 행정을 하는 일선 창구 행정 공무원들은 참 난감한 거예요. 선례도 없고, 네, 이래 해석하면 이래 해석했다고 꾸중 듣고, 이 인사고과에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렇죠. 세무공무원 같은 거, 왜 세금 덜 걷었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더 걷으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분쟁이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분쟁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문책되고,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전부 다 국회에서 빚어요. 입법 부실이에요. 해석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부동산 3법이죠. 임대차 3법이죠. 이거 지금 개정하겠다는 건데, 이 자세한 내용은 따로 강론편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지금 언급한 게 상당히 많아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 보유세 관련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집값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토부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뭐 일기 신도시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소위 특별법, 그다음에 주택 공급 계획을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250만 호 공급하겠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떤 구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규제를 해오던 지역들 이거 뭐 해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재건축 포함해서 언급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 시야에 가장 들어오는 거는 최저임금, 그다음에 사형제도, 그다음에 임대차 3법, 뭐 이런 소식들이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외에 나토 정상회의 관련 이런 쪽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